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더 바이옴에서 교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엽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정학 또는 교정학 개론을 시험 준비하는데 이 교정학은요 특별히 법령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동안 출제 경향을 이렇게 본다면 법령 위주로 80% 이상이 출제됐고, 그 다음에 교정학이지만 형사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 20%에서 15% 이런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정학은 특히 이제 교도관이죠. 교도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교정학은 다른 학문을 모두 거친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부하는 그렇게 수준이 높은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특히 우리 강의에 대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차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 해보고 교정학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파트 1에서는 교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론이랄까 아니면 형사소송법이랄까 이런 실체적 절차적 형사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 그러한 범죄와 교정학에서 바라본 범죄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정에서 바라본 것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특히 이제 교도소에 왔을 때, 교도소뿐만 아니라 어떤 보호감호사라든가 이런 곳에 왔을 때 그 사람을 교정고여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세계에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작용이 바로 교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 교도관이죠. 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처우가 있어요. 그 교도소 처우를 교정처우라고 합니다. 근데 교정처우도 과학적으로 해야지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법률이 계속 제정되고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 교정처우론과 형벌론을 다뤄봤습니다. 근데 이 형벌론은 왜 다뤘냐면은 교정처를 하다 보면은 중범죄인도 있고 경범죄인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학적인 단계를 거쳐서 교정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파트 2를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이제 범죄론 쪽으로 돌아왔는데, 결국에는 교정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른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정학은 범죄론, 즉 형법적인 공부도 해야겠고, 이 범죄론 공부하다 보면 형사소송법 얘기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법, 형사소송법 이걸 다 아우르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정책이라는 또 파트가 또 있어요. 이것도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로 교정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입니다. 파트 4에서는 형벌과 보완 처분 나와 있죠. 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현재 9가지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형벌 말고 대체적인 형벌인 보완 처분이 있을 겁니다. 보완 처분은 교도소라든가 어떤 수용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대체적인 형벌을 가하는 그러한 형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른에 대한 보완 처분은 일반적으로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데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파트 5입니다. 교정시설과 수용제도인데,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정시설과 수용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률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정학 시험에서 가장 많이 시험 출제되는 파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 형집행법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트 5에다가 형집행법 중요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물론 형집행법도 중요하지만 그 시행령이 또 있을 겁니다. 형집행법 시행령이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시행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률과 법령이, 그 다음에 규칙이 교정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이 여기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년법이랄지 무슨 뭔가 보안관찰법 이런 법에서도 많이 출제됩니다만, 거의 이 형집행법에서 그 중에서도 한 75%가 출제되니까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트 6입니다. 수용자의 처우와 그다음에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지위, 수용자의 지위죠. 수용자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수용자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용자에 대한 인권이랄까? 수용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법률 규정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7입니다. 파트 7은 수용자를 말이죠.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그 내용을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서술해 놨는데 뭐냐면 교도소에서 수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형집행법과 매우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8입니다. 파트 8 보면 사회적 처우가 있죠. 사회적 처우는 중간 처우라고 그래요. 자, 수용자를 처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설 내 처우, 두 번째가 사회적 처우, 그 다음에 사회 내 처우입니다. 사회 내 처우는 교도소로 들어보내지 않고 사회에서 교정 개화해가지고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 내 처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10에서는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범죄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출제될 확률은 거의 뭐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여성 범죄와 그 다음에 소년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남성과 좀 다른 범죄 유형을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년 범죄의 특징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간혹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1입니다. 파트 11 쪽에서는 뭐냐면 보충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또 상당 부분이 있어요. 이 책에.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한 20년간 출제되었던 이 교정학 관련 문제의 키워드를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상당 부분 대부분 다 그 내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만 잘 공부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12입니다. 중요 판례가 있는데 중요 판례는 최근에 교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라든가 위헌 판결 내린 그런 사항이 있을 거예요. 가장 키워드가 되는 부분을 정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파트 13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관련 법령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법령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형집행법, 그 다음에 형집행법 시행령, 규칙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 소년법 등 이런 관계 법령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본 교재는 말이죠. 아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교재 어떤 학원가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노량진이라든가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책보다 가장 간략하게 돼 있고 빠진 것이 없다 이렇게 제가 자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파트 13까지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 본들 실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고득점 받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트 14에서는 교정학 핵심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이 파트 14에서는 교정학 핵심 문제 중에서 최근의 3년 문제를 한번 다뤄봤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법령 문제 그 다음에 형사 정책적인 문제 자 우리가 교정학을 공부하지만 형사 정책에 관한 내용도 출제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형사 정책과 교정학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4에서는 모의고사 15회입니다. 사실은 모의고사를 한 30회 정도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문제를 너무 많이 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득점을 받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정학은 법령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컴팩트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빨리 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트 1 교정학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챕터 1 이렇게 돼 있죠. 교정학의 발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본 교재의 특징은 그 장마다 말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키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키워드가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주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페이지 보세요. 키워드 나와 있죠? 교정의 개념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자유형 미결 수용자, 그 다음에 보완 처분, 중간 처우를 포함하는 시설 내 처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교정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시설 내 처우라는 겁니다. 자, 교정의 가장 원칙은 시설, 뭡니까? 교도소에서 수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얘기예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가 성립되려면은 형법상 구속요건에 해당해야 되겠고, 그렇죠?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위법해야 되겠죠. 위법성을 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책임성을 가져야겠죠. 이 세 가지 범죄 구속 요건을 충족한 자는 범죄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범죄인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겠죠. 재판을 받고 물론 형사소송법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사 파트, 그 다음에 이제 공판 파트, 그 다음에 형집행인데, 자, 여러분들이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형집행이 바로 형집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교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교정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교정의 개념은 바로 시설 내 처우다. 그럼 시설 내 처우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거기 보시면은 교정의 기능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격리 기능한다.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가 격리다. 자,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일반 사회인과 같이 섞어서 같이 생활을 영위하면 되겠습니까?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많고 일반인도 혐오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사회와 일정 기간 격리시켜 놔야겠다. 이게 바로 교정의 목표가 되고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정 교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교정 교화 기능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사회의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환원시키겠다. 이런 것을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교정 교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교정의 기능이 끝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미결 수용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결수라는 것은 아직 뭡니까? 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형사소송법상 잘못된 오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어떤 기간을 두고 있어요. 형 집행을 하는데 이것을 미결수라고 합니다. 미결수도 말이죠. 어떠한 시설, 특히 이제 유치장이랄까 아니면 뭡니까? 구치소라고 그러죠. 구치소에 일정 기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결 수용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정학 공부할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습득하시고 그 다음에 법령을 정복하면은 만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컨피던스라고 그러죠. 확신을 갖고 자신감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겠습니다. 본 교재는 그런 목적에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자, 뭡니까? 이 교재가, 내용을 제가 저술하는데 한 10여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배움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줘가지고 출판하게 됐는데, 저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도, 이 본 교재를, 철두철미하게 파헤쳐서 여러분들이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100% 자기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수험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정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알아두셔야 하는데 19세기 전후부터 교정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떴다 이런 얘기죠. 19세기 줄 한번 거시고. 그러나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현재는 말이죠. 행형이라든가 교정이
혼동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말이죠. 이 교정이란 개념과 행형이란 개념이 있어요. 행형이란 개념이 혼동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정이란 개념과 행형이란 개념이 어떤 뉘앙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정이란 개념과 행형이란 개념이 있는데 행형은 어떤 법률적인 측면, 그 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 그 다음에 법률. 형식적이니까 어떻습니까? 레귤레이션 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적으로 봤다. 법률적인 건 뭐예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어떤 상대방을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형식에다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기본이 돼서 여러분들이 교정학 문제 푸는데 아주 뭡니까 스킬풀하게 아주 기술적으로 푸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정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정말 어렵구나.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출제되는 파트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로 법령에서 75% 이상 80%가 출제되고 나머지 20%는 기존의 학문에서 출제됩니다. 그 학문적인 것은 바로 형사정책과 형사정책의 특별한 부분인 교정학 부분에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이론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교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교정이라는 개념은 말이죠. 이 형식적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 개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실질적 개념이고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데아적 개념이다. 이념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념.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정을 해야겠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교정이란 말은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죠? 법률이란 개념은 구체적 개념이죠.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 사람 교도소 보내서 뭘 할 거야? 그죠? 교도소에서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복역하다 나왔다. 그럼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가짐에서 다시 사회에 환원됐는가를 파악하기 어렵겠죠. 이것을 이념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교화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교정이기 때문에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 범죄의 어떤 끈을 범죄의 어떤 때를 벗기고서 사회에 다시 깨끗한 몸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과정, 이게 바로 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정과 행형의 개념이 혼동되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말이죠 아무래도 이 교정의 의미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정의 의미는 포괄적이고 행형의 의미는 어떤 법률적인 아주 협소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행형의 개념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로마자 2번입니다. 협의의 개념 시설내 처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설내 처우는 뭡니까? 시설내 처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도소를 말한 거죠. 교도소라든가, 그죠? 구치소라든가, 그렇죠? 소년원 이런 곳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소년 교도소 이런 어떤 특정한 공간에다가 범죄자를 거기다가 거기서 생활하게 만들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어떤 학습 이런 것을 하는 곳이 바로 교도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시설내 처우가 되겠습니다. 자, 광해 개념에서는 미결승을 받은 자까지 포함한다. 그렇죠. 아직 형이 말이죠 확정되지 않은 자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자도 아무튼 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사회 질서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일정 기간 수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미결 수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교정학에 대해서 좀 당황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정학은 형법도 알아야 되겠고 형사소송법도 일정 부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의 흐름도 또 알아야겠고, 그죠? 그 다음에 법령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겁을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이 오직 공직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위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가는 건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역시 최협의, 협의, 광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최광의의 교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7페이지입니다. 관련 법률은 보호관찰 등의 법률까지 포함한다. 형집행법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모든 그 법에 의해서 뭡니까 수용자, 범죄자를 다시 교정교화시키는 그런 일련의 모든 절차를 교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개를 내렸죠. 오늘날 주된 부르는 시설 내 처우뿐만 아니라 사회 내 처우. 자, 사회 내 처우 말고 뭐가 또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회적 처우가 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용어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정학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그런 용어 문제가 사회 내 처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처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내 처우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뭐랄까요, 자유와 어떤 자기 생활 공간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사회 내 처우는 교도소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교도소라든가 어떤 시설에 보내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 내 처우는 교도소라든가 어떤 시설에 우리가 항상 쓰는 용어가 있죠. 수감시킨다든지 교도소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시설 내 처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회적 처우는 뭡니까? 중간 처우라고도 하죠. 이유는 뭐냐면 시설 내에 있던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카티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중간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람이 금방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죠. 자기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어떤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사회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회적 처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처우 부분에서 최근에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편이다. 형집행법에도 나오고 여러 부분에서도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유형의 기능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자유형이라는 것은 형벌에 여러분들 형벌이 우리나라 형벌이 9가지예요. 9가지 중에서 자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그건 좀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도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물론 나중에 이제 뭡니까 교정청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뭐 학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뭡니까 교도소별로 가서 강연을 하시러 가시는 분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형벌의 종류는 9가지인데 자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형. 자유형은 바로 이제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3가지. 9가지 중에 3가지, 3분의 1이 자유형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들 징역이라는 게 있죠. 징역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징역형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금고형이 있어요. 세 번째는 구류가 있을 겁니다. 구류. 자,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정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범죄학, 즉 형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개괄적인 내용만 숙지하면은 교정학 공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징역형 같은 건 뭡니까? 노역과 그 다음에 수감생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노역도 하고 수감생활 같이 해요. 주로 일반적인 범죄를 말하죠. 강력범죄랄지 아니면 살인범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죠. 근데 금고형이 뭐냐면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감생활만 하죠. 그래서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금고형일지라도 청구, 자기가 청원 작업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치범이랄까 사상범 이런 사람들은 금고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도소 내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식사를 한다. 어떻습니까? 삶에 의욕이 없겠죠.
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생활하기도 힘든데 예를 들어서 의욕도 없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포자기에 빠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금고형이 말이죠. 징역형보다 더 호된 그러한 형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류가 있는데, 구류는 말이죠. 징역형과 똑같은 건데, 단지 기간이 짧아요. 하루에서 29일까지 짧은 것을 구류라고 그럽니다. 특히 구류 같은 경우, 구류 처분 같은 경우는 일반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뭡니까 시군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로 구류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이 검사의 공소제기처럼 경찰서장이 범죄인을 일반 법원에다가 기소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그거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구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자유형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써놓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형사정책과 교정학의 상호관계. 자, 제가 5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정학, 형사정책과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형사정책은 말이죠. 어떤 기능을 하냐면 범죄 예방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정학의 가장 핵심적인 최종 목적은 뭐냐? 교정 교화예요. 즉 범죄자가 교도소를 통해서 시설 내 처우 또는 사회적 처우를 통해서 온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단계, 어떤 절차가 바로 교정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정책은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즉 예방하는 그러한 측면과 그 다음에 재범을 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 두 가지 측면을 다 아우르는 그런 형태가 형사정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정학과 형사정책이 전혀 다른 게 아니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 내 처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범죄 생활 환경이랄지, 그죠?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범죄 원인론이랄지 이런 것은 형사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7페이지입니다. 대립법계에서는 범죄학, 형사정책학, 교정학. 제가 말씀드렸죠. 범죄학은 바로 형법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정책학, 그 다음에 교정학이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반면에 영미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교정학이 사실 독일적인 유럽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지만 최근에는 말이죠. 영미법적인 성격을 많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독자적 성격을 많이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정학의 학문적 성격이 있습니다. 경험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존재과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과학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자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떤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돌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돌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내에서 아들, 딸 역할, 그죠? 그 다음에 집안에서는 조카, 손자 이렇게 역할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중요하다. 이것을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루는 학문이 존재과학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두 번째로 이 교정학은 말이죠. 이 존재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도 판단해야 된다. 가치 판단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 판단하는 것을 다른 말로 규범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규범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돌이 있습니다. 저 산 밑에 돌이 있습니다. 저게 돌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돌 때문에 말이죠. 낙석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돌이 우르르 쏟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돌을 딱 제거하니까 이 낙석이 돼가지고 어떤 마을이 폐허가 됐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돌에 존재 가치가 있고 가치, 규범적으로 판단할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가치적 부분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정학은 두 가지 측면 다 가지고 있다. 존재과학과 그 다음에 규범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드디어 시험에 나오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교정의 목적. 자, 그 부분을 별표 5개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번 1강에서 시험에 나올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 강의는 시험에 나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좀 덜 나오는 부분은 덜 공부하고 안 나온 부분은 제낍니다. 왜 제끼느냐?
다른 공부를 해야죠. 이것만 공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여타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 있기 때문에 물론 특채로 가시는 분은 교정학 개론과 형사소송법 개론만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일반 공채시험에서 보려면은 다른 과목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허송세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다른 교재 볼 필요성이 없죠. 본 교재만 한 50번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수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형집행법 제1조인데 자, 5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0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제4편 형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형집행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100% 출제되고 여기서 70% 이상 75%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사실은 뒷부분에서 관계법령을 제가 편집하려고 했는데 중간에다 넣은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앞부분으로 당겼습니다. 특히 제1조가 중요합니다. 목적. 자, 보세요. 이 법은 수용자의 교정교화 나와 있죠? 목적은 교정교화입니다. 줄 한번 보시고 건전한 사회 복귀, 그죠? 사회로 환원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 이건 최종 목적이죠. 그치지 않고, 어떻습니까? 교도소 생활, 시설 내 처우죠. 여러분들, 교도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시설 내 처우예요. 이 시설 내 처우하면서 그 수용자가 말이죠. 어떻습니까? 인권적으로 침해받을 그럴 우려도 있죠. 그런 내용도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자의 처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격리,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아무래도 격리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교정시설의 운영.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수용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 관여자가 있겠죠. 이 시설을 뭐 운영하는 뭐 교도소장이랄지, 그 다음에 교도관이랄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각종 위원회랄지, 그 다음에 하다못해 검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시설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을 규정한 법이 바로 형집행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키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 형집행법은요, 형사 절차적, 즉 절차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절차법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쓰세요. 물론 다 절차법은 아니지만 절차법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나오면은 형집행법은 절차법이다, 실체법이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절차법으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문제를 맞힌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집행법 1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7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의 목적 계속 공부하고 있죠. 교정의 목적은 형집행법 1조에 나와 있다. 꼭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년법에도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년은 일반인에 비해서 특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년법상 어떤 교도소, 소년교도소라고 그러죠. 일반인과 다른 교도소 생활을 해야겠죠. 물론 형집행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정 목적의 실천 논리가 있는데 좋은 얘기 다 나와 있죠. 여기에는 격리 과학화. 자, 최근에 우리 뭡니까 교정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화입니다. 과학화, 사이언티픽이죠. 그 다음에 처우의 개변화. 자, 교도소에 왔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대우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범죄 형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분석하면서 과학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교정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의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결국에는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죠? 사회화 타협할 줄 모르고 사회화 융합할 줄 모르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리 적정화. 교도소를 말이죠.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 시설이랄지 아니면 그 생활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목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수단으로서 격리, 공평처우 원칙. 자, 교도소 내에서도 평등하게 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지위. 자, 아무리 수용자일지라도 이 사람도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를 인정해 줘야겠다. 작년과 올해 이제 개정된 법을 보면은 수용자의 지위에 대해서 상당히 격상됐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교도관과 수용자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인도적 처우가 중요하다. 옛날에는 말이죠. 교도관이 일반 수용자를 노예 다루듯이 다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등한 관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물론 대등하진 않지만 거의 수평적 관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행위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 기능으로서 규범적 기능 말씀드렸죠. 규범적 기능, 가치 판단적 기능이다. 그 다음에 강제적 기능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와 있는데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명령을 해야겠죠. 즉 뭐냐면 거기다 쓰십시오. 특별 권력 관계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장적 기능이 있습니다. 보호적 기능. 이건 뭐냐면 수용자의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자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인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꼭 숙지시키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형제적 기능이 있다. 자, 형제적 기능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형태, 그 다음에 제정한다, 적 이렇게 돼 있죠. 뭐냐면은 행정제도의 창설 기능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하시면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런 말이 있죠. 자, 현 집행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행정 절차를 그죠? 행정제도가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형제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brother 이런 뜻이 아니죠. 형제적이니까 어떤 외형적으로 레귤레이션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예요. 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정의 발전 단계에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이죠. 주로 하면 그세요. 위하 단계 겁을 준답니다. 겁을. 자, 잘못하면 교도소 갈 거야. 겁을 줘요. 두 번째 교육 단계가 있습니다. 교도소 가면은 수업을 받아요. 수업 받고 그 다음에 교회도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절도 갑니다. 이런 종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작업도 하죠. 교도 작업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처우 단계, 국제 협력이죠. 그동안은 클로즈된 상태에서 우리의 방법에 의해서 교도소를 운영했지만 지금은 국제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을 하게 돼 있다. 인권위원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 이렇게 발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도소에 대해서 용어가 변했다는 겁니다. 시험엔 절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려의 경우는 전옥서라고 했습니다. 전옥서. 그 다음에 감옥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는 형무소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한 4, 50년 전부터는 교도소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교도소도 좀 용어를 좀 더 발전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좀 아까 했던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 자,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별표 4개를 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후미의 개정 법률 부분에다가 제가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주로 출제되는 부분은 바로 수용 인원입니다. 교도소 수용 인원은 500명을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개구라는 게 있습니다. 개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개구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중에 구체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시간을 지금 맡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정학을 스피드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정학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핵심적인 포인트, 특히 우리 교정학은 관계 법령에서 75%에서 8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2, 3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합격하고 여러분들이 소개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물론 예습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습할 어떤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직장인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뭐 학생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복습을 철저히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뭡니까? 집중을 해가지고 효과적인 공부를 꼭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